우리 지난 시간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이래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까지 하고 끝냈거든요. 기억나요? 내가 일일이 사진 찾아서 보여줬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응? 자, 그랬을 때 화석이 뭐였어? 과거 생물의 유해나 흔적, 그리고 화석을 크게 두 가지로 표준 화석, 시상 화석 이렇게 구분했었지?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려주고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려줬었어. 그래서 표준 화석은 생존 기간은 특정 시대에만 살아야 되니까 짧고, 대신 분포 면적은 가능하면 범지구적으로 지구 전체에 골고루 퍼져주시면 더 좋았다. 표준 화석은 생존 기간은 지금까지 쭉 오래 살고 있으면 좋고, 대신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즉 분포 면적은 좁으면 시상 화석에 해당이 된다. 시상 화석의 가장 대표 주자가 뭐였어? 육지에서는 고사리, 바다에서는 산호, 그리고 갯벌에서 조개. 표준 화석은 고생대에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필석 이런 거 있었죠. 중생대에는 공룡, 암모나이트, 여기는 빠졌지만 시조새, 그리고 신생대에는 합해석, 매머드, 하나 더하면 유인원, 우리 인류의 조상급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 화석을 통해서 과거에 시상 화석을 통해서는 환경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분포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됐지. 그치? 왜냐면 바다에 살았던 놈들, 육지에 살았던 놈들 구분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얘네들은 육지에 살았고 얘네들은 바다에 살았던 애들이다. 이 정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융기라는 거는 솟아오르는 걸 얘기했어. 지층은 거의 대부분 물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육지 쪽에서 이렇게 분지 같은 데서 일부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지층은 다 물속에 잠긴 상태로 만들어진다. 물 밖에 나오면 깎여 나오고 물속에 들어가면 지층이 만들어진다. 퇴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질시대 여기서부터 하면 되지. 응? 지질시대가 뭐냐면 역사가 다 땅속에 파묻혀 있어서 지질시대야. 시각을 지구가 만들어지는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도 지층 속에 역사가 기록되고 있거든. 그래서 지구 탄생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지지시대라고 해요. 혹시 뭐 지나가는 문제 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문제 혹시 풀다 보면 저거 38억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이렇게 정의된 게 있는데 이거는 10년 이전에 아주 옛날 정의예요. 지지시대는 지구 탄생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의미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저 지지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서부터 암기가 필요해. 지지시대 구분 기준. 두 가지를 하는데 보통 두 가지를 해. 첫 번째, 생물계의 큰 변화. 보통 이 변화는 대규모 멸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종이 살다가 여러 지층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 종이 살다가 여기까지 살고 뭐 여러 종이 여기까지만 살고 그 다음부터는 없다. 그러면 요 지층이 그 시대의 끝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대규모 멸종을 뭐 하나만 없어졌다고 구분으로 삼지는 않고요. 여러 종이 동시다발적으로 없어졌을 때 그때를 여기가 그 시대의 끝이구나. 여기가 그 시대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대규모 지각 변동. 대규모 지각, 큰 지각 변동을 뜻하는데 보통은 이 기준을 부정합을 기준으로 둡니다.
부정합을 자, 우리 부정합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나? 그러면 부정합을 살짝 설명해 주고 나갈게. 부정합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부정합, 정합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정합은 뭐냐? 정합이라는 거는 지층이 순서대로 쌓여 있는 거야. 순서대로 그냥 쌓인 거야. 1억 년 전, 9천만 년, 8천만 년, 7천만 년, 6천만 년, 5천만 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진 시대 없이 순차적으로 쌓이면 정합이라 그래요. 뭐 10부터 9, 8, 7, 6, 5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쭉 쌓여 있으면 빠진 시대 없이 쭉 쌓여 있으면 이걸 정합이라 그래요. 근데 부정합은 10, 9, 8, 3, 2, 1 이런 식으로 10, 9, 8, 3,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 어떻게 됐죠? 이 사이가 일부 시대가 사라져 버렸죠. 이게 정합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합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부정합이 뭔지는 알겠지? 순서대로 쌓이지 않고 지층 도중에 쌓이는 게 멈췄던지 혹은 쌓였던 지층이 깎여서 없어졌던지 일부 시대가 지층 사람에서 사라진 걸 부정합이라고 그래. 보통 부정합이 있으면 굉장히 큰 시간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보통의 경우. 자, 그러면 야.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제 지울게요. 응? 부정함정이 맞아야 되니까. 부정합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문제가 돼야 돼요. 부정합 두 종류가 있어요. 경사 부정합하고 평행 부정합이 있는데 부정합이 일단 만들어지려면 일단 최적이 돼야 돼요. 최적이 돼서 지층이 만들어지고 이게 융기돼야 돼. 융기, 육지로 물 밖으로 솟아올라야 돼. 오케이? 그럼 이게 만들어졌던 게 솟아올라서 육지로 나오면 물 밖으로 나오면 침식된단 말이지. 물 속에서는 퇴적이 위주로 일어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침식이 돼요. 그러면 얘가 이 뜬게 어떻게 돼? 이렇게 깎여 나가. 이 뜬게 깎여 나간다. 그리고 침식되면 다시 침강. 물속으로 다시 앉아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위에 또 다른 층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윤기, 침식, 침강 다시 회전. 이렇게 하면은 요 사이의 지층이 부정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윤기가 한 번 더 있어야 돼. 부정합이 한 번 있으면 우리가 그걸 관찰했지? 그럼 윤기는 두 번 있어야 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윤기가 한 번 있고 우리 문 앞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물속에서 다시 물속에 있던 게 다시 물 밖으로 나와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합이 있다는 얘기는 최소 2회의 윤기가 있다. 부정합이 한 번 있다는 건 윤기는 적어도 두 번 있다. 그럼 부정합이 두 번 있으면 윤기는 최소 세 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최소냐? 그 사이에 몇 번 윤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그러니까 부정합 플러스 한 번 더 윤기가 있어야 돼. 자, 이때 부정합의 종류가 경사 부정합이 있고 평행 부정합이 있는데 조금 전에 평행 부정합은 해적
융기, 침식, 침강, 그리고 다시 퇴적 이렇게 된다 그랬어. 여기서는 요 사이 어딘가에 응?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어. 습곡이 한번 들어가야 돼. 그래서 퇴적, 융기, 습곡 이 순서는 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침식, 침강, 그리고 다시 해적, 마지막에 융기. 여기도 마지막에 융기.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경사부정합은 왜 경사부정합이냐? 요 순서를 생각해보면 최적됐던 게 융기하고 습곡을 합니다. 이렇게 습곡을 하고 침식되니까 깎여 나가고 그 위에 다시 퇴적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부정합이 되는 거거든. 여기가 부정합하고 아래 지층에 칭리가 경사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경사부정합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평행부정합은 이게 쌓이고 깎여 나가고 그 위에 다시 쌓였거든. 그래서 여기가 부정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요 부정한 면과 아래 지층이 수평하지. 그래서 평행부정합이라고. 얘는 부정합을 찾기가 쉽죠. 경사부정합은. 그런데 평행부정합은 찾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돌멩이를 표시해줘요. 이런 식으로. 평행부정합에는 보통 기저여감을 표시해줍니다. 이 돌멩이를 기저여감이라고 해요. 기저여감을 찾으면 여기도 표시해줄 경우 있어. 명사부정합에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아, 이 부분이 부정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구가 원 신청한 사람? 둘 다? 통합과 가면 그대로 다시 돼요. 아, 지구가 원에서 1학기 과정 중에 그대로 다시 한번 보요. 저기 얘네들 지질 시대에 대해서 아예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 1학기 성적도 중요하니까, 1학년 성적도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생물계의 큰 변화 그리고 대규모 지각 변동 이 두 가지 가지고 지지시대를 구분을 하는데 지지시대 구분이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46억년을 구분합니다. 선캄브리아대가 가장 길어요. 전체의 거의 88, 거의 90%를 차지하죠. 아주 과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과거는 시대 구분이 디테일하지를 못해. 대충 툭툭 끊어놨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 시대를 구분하려면 화석이 있든지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아 여기하고 지층은 다른 시대 지층이야. 이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증거가 없어. 왜냐 선캄브리아 대 때는 생명체가 전부 다 바닷속에만 살고 있었어. 어디만 살고 있었다? 바다에만. 아직은 선캄브리아 대 때는 오존층이 없었어요. 밖에 나오면 자외선 맞아서 죽었단 말이야. 오래 못 버, 잠깐이야 나왔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오래 못 버티고 죽었단 말이야. 그냥 바다에만 살았는데 문제는 생명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숫자도 많지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화석이 많았죠. 당연히 화석도 적겠지. 그러니까 일단 화석 숫자가 적은 것도 있고 둘째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네. 그래서 지각 변동 때문에 있던 화석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즉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없단 말이지.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화석 같은 거 거의 없어. 화석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슬시대 구분을 세분하게 하지 못한다. 오케이? 현대로 올수록 그 증거가 많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시대 구분이 점점 디테일하게
좁게, 세세하게 이렇게 구분이 됐던 겁니다. 지진 시대를 구분할 때는 가장 큰 거는 이연이라는 구분법을 써요. 가장 큰 건 이연이야. 오케이? 이연 다음에 무슨 대라고 써요. 무슨 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 다음에 고생대, 캄브리아기, 중생대, 쥐라기, 백악기 이런 기라는 표현을 써요. 응? 그리고 이 기를 또 잘라서 무슨 새 이렇게 씁니다. 이거 저기 원소 표시는 알죠? 저기 어느 쪽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연이 가장 큰 구문법이고 무슨 대, 기, 세 춘으로 시대를 구분한다. 책에 안 나와 있어갖고 따로 적어준 겁니다. 원래 이거 옛날에는 되게 시험에 잘 나왔던 얘기거든. 통합과에서도 잘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교과 과정에서는 사라졌는데 시험에는 간혹가다 툭툭 튀어나와. 그래서 외워둬야 돼. 시대 구분은 이연이라는 큰 구분. 대, 기, 세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 구분 정도는 외워주세요. 자, 이제 숫자 3개만 외웁시다. 몇 개만 외우자? 3개. 성캄브리아대가 끝나고 고생대가 시작되는 시기, 중생대가 시작되는 시기, 신생대가 시작되는 시기. 거꾸로 말하면 성캄브리아대가 끝나는 시기, 고생대가 끝나는 시기, 중생대가 끝나는 시기. 저 시대에 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가지 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대충 5억 5천만 년 대충 이 정도로 외웁시다. 숫자 외우기 쉽게 5.5 그리고 2.5 0.6 이 정도로만 외웁시다. 아 저게 지진시대라는 게 생각보다 오차가 되게 막 1000만 년 이상 차이가 나요. 오차가. 그러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는 100만 년 단위니까 굳이 저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 대충 이 정도 5억 5천만 년, 2억 5천만 년, 6천만 년 이 정도는 외우는 게 좋다. 근데 문제 풀다 보면 5억 4천만 년, 2억 5천만 년, 6,600만 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외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대충만 숫자를 기억하자. 여기 보면은 재밌는 표시가 하나 있지. 부등호가 2개가 표시돼 있지. 저거는 아마 배운 적은 없을 거야. 부등호 표시는 맞는데 많이 차이 난다고 할 때 저렇게 부등호 표시 2개를 써요. 부등호 표시는 알잖아. 어느 쪽이 더 크다. 근데 어느 쪽이 많이 크다라고 표시할 때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냈으면 하는 문제거든. 응? 저기 지구의 46억 년을 얼마로? 12시간으로 표시했을 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 비례식으로 하면 돼요. 비례식으로. 이거는 이제는 이런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게 자꾸 튀어나와. 이거 왜 자꾸 지구과학에서 비례식을 풀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캄브리아 대 때는 지구 역사 전체의 거의 90%를 차지한다. 46억 년 중에. 그래서 5억 4천만 년쯤 전까지 성캄브리아 대였다. 자, 성캄브리아 대에는 육지 생명체는 거의 없었다. 거의 대부분 바다 생명체였고 애들 구조가 굉장히 간단했기 때문에 화석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오케이? 그리고 성캄브리아 때 이 앞쪽은 아예 생명체의 흔적이 없어요. 아예 없어. 그래서 시대 구분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자 그러다가 광합성 하는 광합성하는 미생물이 생겨나면서 정확하게는 남세균이 생겨나면서 산소가 생기고 그 산소 덕분에 오존층이 생겨서 육지로 올라온 게 고생대예요.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온 게 고생대쯤 됩니다. 그래서 고생대에는 누가 살았는지
지금부터 시작을 해 봅시다. 자, 성칸브리아 대환경. 대체로 온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빙하기는 최소한 2번쯤 있었을 것이다. 더 여러 번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2번 이상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왜 최소한이야? 증거가 나와야지. 증거가 나와야지. 근데 최소한 2번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 지각변동 수시로 일어났을 것이고 화석이 거의 없어.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없어. 화석이 거의 없는 이유? 첫째, 애들이 바다에만 살았고 구조가 너무 간단하고 딱딱한 부분도 없었고 저 시대 바다에는 그 연체 동물이나 이런 뼈다귀 없는 해파리 종류 있지. 이런 애들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화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화석이 없고 개체수도 없고 딱딱한 부분도 없고 있었어도 없어졌단 말이지. 지각변동 때. 근데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생겼을 것이다. 어디서? 여기서 최초의 생명체 나왔는데 최초의 생명체는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서는 최초의 생명체가 생길 수 없어요. 자외선 때문에. 바다에서 있을 건데 이 최초의 생명체는 아무래도 원핵 생물이었을 것이다. 원핵의 단세포였을 것이다. 원핵 세포의 단세포. 이거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거 1학기 1단원 직 우리 그 직권, 수권, 생물권 할 때 있지? 그때 수권에 발달할 때 거기서 살짝 나왔던 얘기야. 원핵이고 단세포고 매우 단단한 그런 형태의 세포였을 것이다. 여기다 추가로 하나 더 하면 얘는 방합성을 못하는 종속 영양생물이었을 것이다. 이때 바닷 속에 유기물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으로 추측을 하거든. 막 뭐 여러 가지 가스 있는데 막 벼락 때리고 막 전압으로 빠직빠직 찢어주면 얘네들이 막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로 막 변해요. 이게 수억 년간 반복되면서 바닷속에 유기물이 되게 많았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거 먹고 사는 원핵 생물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가 얘는 산소 없는 상태에서 무기호흡을 하는 놈이야. 그러다가 드디어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이 생깁니다. 여기는 남세균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남세균보다는 녹색 황세균과 적색 황세균이 먼저 광합성을 했어요. 얘네들이. 너네 내가 요거는 안 해줬지? 요 얘기 안 해줬지? 애들이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황세균이 이거 노랗다라는 뜻 아니에요. 지금 머릿속에 아니 황색인데 왜 녹색이고 황색인데 왜 적색이야? 나도 중학교 때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 근데 황색은 요 황은 원소기호 황을 뜻해요. 얘네가 수소 공급원을 이걸 썼어요. 황화수소. 수소 공급원. 광합성 할 때 수소가 필요한데 얘를 쏟다 보니까 수소를 띄어내고 나면 황이 남아.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는 곳에는 우리끼리야 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름이 황세균이야. 근데 걔네들의 색깔이 세균 색깔이 녹색이면 녹색 황세균, 붉은색이면 적색 황세균이라고 했던 거야. 얘네들은 광합성을 했지만 산소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황은 만들지. 근데 얘네들의 문제, 황화수소를 쓰는 문제, 애들의 문제는 화산지대 근처에서만 살 수 있지 넓은 면적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소 공급원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물이었어. 저 남세균이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광합성 방식.
이런 반응식이 형성이 된 거예요. 야, 요 물에서 떨어져 나온 산소야. 그래서 반응 전에 산소가 12개가 필요해. 요 과정이 남세균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세균에 의해서. 보통 광합성하는 미생물들을 통칭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그래요. 여기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되는데 이거는 통칭 그냥 광합성하면 다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남세균. 남세균의 흔적 어딨냐? 요 흔적이 스트로마토라이트예요. 얘는 살 때 혼자 독립적으로 산 게 아니라 살면서 주변에 그 석회지 같은 거로 지가 무슨 산호도 아니면서 석회지 같은 거로 겉에를 둘러쌌거든요. 그래서 그 석회지 성분이 남아서 바닷가에 동글동글한 돌멩이가 아니라 바위처럼 남아 있어요. 그 구조를 스트로마토라이트라고 해요. 이게 남세균의 흔적이에요. 뭐라고? 저 안에서 남세균의 화석 같은 게 발견이 됐어. 그래서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줬어요. 산소 만들어준 게 대충 한 20여 년쯤 전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산소는 바닷속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닷속에는 금속이온이 되게 많았거든. 특히 천이온 같은 거. 얘가 산소랑 반응해서 가라앉은 거예요. 그게 지금의 철광석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마그마 바다 시절에 거의 대부분의 철은 핵 속으로 가라앉았거든. 근데도 지금 지표면에 철 많죠. 저때 가라앉은 철광석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바닷속에 수천만 년 혹은 1억 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 그러면서 이온 그 금속하고 반응해서 가라앉고. 그런데 무기호흡과 유기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호흡은 산소 없이 호흡하는 거고 유기호흡은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하는 거거든. 에너지 효율이 유기호흡이 훨씬 좋아요. 에너지 효율이. 그런데 이전에는 바닷속이건 공기건 산소가 없으니까 에너지 효율이 썩 좋지를 않았어. 무기호흡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산소가 생겼죠. 그러니까 세포들 중에서도 발달을 해서 유기호흡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이전에는 세포 하나가 내가 먹을 거 내가 먹어서 에너지 나쓸 거 만들기 바빴는데 이제는 유기호흡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좋으니까 너 혼자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도 여러 세포가 나눠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덕분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산소가 생기니까 다세포 생물이 출현합니다. 이 증거는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됩니다. 몇 개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게 아마 다세포의 최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 산소 덕분이야. 그리고 이제 바닷속에 충분히 다 녹으니까 대기 중으로 산소 농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약 25억 년쯤 전부터 대기에 산소가 관측이 됩니다. 약 25억 년쯤부터. 그리고 오존. 공기 중에 산소가 생기니까 산소가 자외선 맞아서 원자로 쪼개지고 다시 산소가 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이 오존층이 완성된 게 대충 고생대 초창기쯤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5억 5천만 년, 5억 4천만 년, 요 무렵에 오존층이 완성이 됩니다. 오존층이 완성되니까 캄캄브리아 될 때는 육지로 못 올라왔지만 이제는 육지로 올라와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생명체들이 올라올 수 있게 된 계기가 결국은 이 광합성부터 만들어지는 스토리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육지에 없었어요. 그래서 육지에 살면서 드디어 고생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고생대 대충 시대가 언제부터?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대충 보면 대충 한 3억 년 정도 잡아먹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억 년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판게아가 형성됩니다. 즉 고생대 후반기에 고생대 후반기 아까 지질시대 이렇게 쭉 있었을 때 한 이만큼이 성칸브리아 되었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여기가 5억 4천만 년 전, 여기가 2억 5천만 년 전, 여기가 6,600만 년 전이었지. 3억 년쯤 전이면 여기 고생대의 끄트머리쯤이 돼요. 이때 판게아, 즉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야 되는 시절이라고. 자, 기후는 대체로 온난했다. 그리고 빙하기 2번 있었다. 빙하기 몇 번? 빙하기 2번 있었다. 고생대 말할 판게아가 형성이 됐었다. 이 판게아 형성 때문에 대규모 멸종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초창기에는 즉 고생대 맨 첫 시기를 고생대 맨 첫 시기를 요 시기를 캄브리아기라 그래. 캄브리아기인데 별칭으로 캄브리아 폭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고생대 초창기에 갑자기 이유는 좋지 않지만 생물의 종류가 많이 발견이 돼요. 화석으로. 그전에는 그 아래 지층에서 별로 없던 애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해. 생물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래서 캄브리아 기 혹은 캄브리아 폭발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가 터져서 폭발기가 아니라 생명체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캄브리아 폭발기. 고생대 처음입니다. 그리고 요때 석탄이 만들어져요. 그걸 석탄기라고 합니다. 캄브리아 폭발기 다음에 석탄기가 등장합니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되게 높았을 것으로 추측해. 지금은 약 20%지만 저 때는 산소 농도가 30%쯤 됐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굉장히 높았다. 그러면 산소 농도가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덩치가 커져요. 잠자리가 이따시만 했어. 잠자리 날개 한쪽이 거의 1m 있다고. 잠자리 키우면 거의 2m 나왔고 너네 혹시 집에 그 가끔 이렇게 돈벌레 같이 이렇게 요만한데 그 다리 막 달린 애들 있잖아. 지네 비슷한 애들 있지? 그런 게 한 3m씩 컸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지네 뭐 지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 종류들이 대형 곤충이 육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고생대에는 육지의 생명체가 오존층이 자연스럽게 차단됐기 때문에 육지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고생대에는 육지에 누가 동물들 중에서는 곤충류가 번성했다. 빙하기는 2번 정도. 그럼 3억 년 전 한계야. 그리고 육지의 양치식물과 대형 곤충이 번성을 하던 시대다. 오케이? 그리고
바다에서 육지로 막 올라오면서 적응하는 양서류가 번성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닷속에 누가 살았어? 갑주어, 한엽충, 필석 등 얘네들이 번성을 했었죠. 오케이? 야, 여기 보면 육지 양치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양치식물이 땅속에 파묻혀갖고 석탄으로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석탄 보면은 양치식물 화석이 되게 많아요. 저 시대 양치식물은 키가 막 30m씩 컸다. 굉장히 컸다. 그리고 고생대 말쯤에 거시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거시식물이 출현을 하게 돼요. 자, 이전 시대에 거시식물이 출현했으니까 중생대로 넘어와서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돼요. 자,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던 유일한 시절. 중생대는 지금보다 기온이 더 높았을 것으로 보고 빙하기는 없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빙하기는 없었고 그리고 2억 2천만 년 전에 한계가 분리됐다. 즉 중생대 시작이 2억 5천만 년쯤 전인데 2억 2천만 년쯤 전부터 판게아가 분리됐다. 판게아가 분리됐다? 말을 조금 바꾸면 굉장히 활발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 얘들아, 너네들 혹시 공룡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거 보러 간 적 있어? 거기 가면은 늘 백그라운드가 화산이에요. 공룡 시대 얘기하면 화산 같이 얘기하거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많았기 때문에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중생되는 온도가 높아서 빙하기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연관시켜주면 확실할 것 같아요. 한계가 분리되면서 대규모 지각 변동이 많았다. 육지에 공룡이 번성했다. 공룡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파충류가 번성했다. 오케이?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했고 육지에 하나 더 식물 중에 이전 시대에 출현했던 거치 식물이 번성을 했다. 여기 뭐 육지에 내가 저기 번성했던 것 중에 지금 시조새는 얘기 안 하는데 얘는 번성까지는 못했나 봐요. 나타나긴 했지만 화석이 별로 발견된 게 없어. 그리고 말쯤에 혹시 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혹시 식물. 빙하기는 없었고 한계아가 분리됐고 육지에는 파충류가 번성을 했다. 물론 중생대 말쯤에 그 포유류가 소량 등장하기는 합니다. 파충류 있었고 거시기는 번성했고요.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있었다. 여기 거시식물 몇 가지 소철, 은행나무, 소나무, 잣나무 얘네들이 거시식물이야. 은행나무를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화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부터? 거의 뭐 몇 억 년 전부터 저기 살아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됐던 놈입니다. 그리고 신생대로 넘어옵니다. 빙하기가 4번이나 있었다. 빙하기가 4번이나 있었다. 그래서 빙하기가 4번이니까 그 사이에 빙하기 사이가 간빙기가 3번이다. 그래서 지금은 제4간빙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지금이 제4간빙기다. 그 얘기는 5번째 빙하기가 조만간에 올 거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학자들의 주장인데 몰라. 시간이 그 갭이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래서 뭐 실제로 올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남아 있었던 있는 시절에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감빙기가 세 번이다. 그리고 따지면은 신생되니까 포유류가 육지에서 포유류가 번성을 했고 여기 유인원 인류의 조상 출현했다. 포유류 포유류 속에 누구 있어? 네모도 들어가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바다에는 물속에는 해석이 그리고 육지에 혹시식물 혹시식물이 번성을 했다. 오케이? 포유류가 뭐야?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 낳아서 젖 먹여서 키우는 애들. 그걸 포유류라고 해. 근데 중생들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알을 낳는 애들이었거든? 알을 낳는 애들, 난생. 새끼를 낳는 애들을 태생. 이렇게 구분을 하죠. 여기 나머지는, 그렇지. 신생의 표현. 여기 유인원은 인류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했지? 혹시님도 얘기했고, 요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은 요 시대 구분하는 거 고생대, 중고생대, 신생대 뭐 굳이 하나 더 하면 캄브리아대까지 4개 정도는 좀 달달달달 표준화석과 특징이 되는 얘기들 있지 좀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요거 지금 되게 간단하게 썼는데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까지도 내신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시험 기간 되면 내가 또 문제를 많이 풀게 만들겠지만 요 그래프는 지진시대별 기온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5억 4천만 년. 요때가 고생대 시작이거든. 여기서 빙하기가 적어도 2번은 있었다라는 뜻이고 중생대 때는 성캄브리아의 말에 빙하기가 적어도 2번 있었다는 거고 고생대 때는 요때 한 번쯤 말에 한 번쯤 2번 있었다는 얘기.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 신생대에는 적어도 4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이 정도는 외워두고 넘어가세요. 자, 인류가 출현하기 전까지 지구의 역사를 털어보면은 여러 번의 멸종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번의 멸종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대규모 멸종되는 사건이 크게 5번 정도로 구분합니다. 지구상에 있었던 대규모 멸종을 5번 정도로 보는데 고생대 3번, 중생대 2번, 요 정도 5번 정도의 대규모 멸종 사건을 봅니다. 원인은 언제 뭐 때문이라고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규모 멸종 사건이 생기지 않았느냐. 자, 어떤 이유냐. 첫째, 수륙 변화 및 해수면 변화. 여기서 수륙 변화는 언제쯤 얘기합니까? 고생대 말, 중생대 초. 판게아가 분리되거나 판게아가 완성되는 거. 이러면 해류가 바뀌어요. 해류가 흐르지 못해서 바다에서 이 물의 순환이나 에너지 순환이 똑바로 안 되거든. 그래서 생태계가 개판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멸종이 있을 수 있다. 이 수륙 변화는 곧 해류의 에너지의 흐름까지 변화가 해수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행성 충돌. 이거는 중생대 말쯤에 우리 공룡 멸망한 원인을 소행성 충돌로 보는 견해가 가장 크죠. 이거는 거의 뭐 맞는 거. 근데 소행성 충돌만은 아니래. 거의 뭐 이제 거의 망할 때 됐는데 소행성이 결정타를 날렸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인 것 같아. 소행성의 충돌이 있고 대규모 화산 폭발. 저거는 그냥 백두산 터지는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 미국에 혹시 옐로우스톤 공원이라고 알아요? 혹시 가본 사람 있나? 난 아직 못 가봤는데 옐로우스톤 공원은
사실 그 자체가 화산 분화구예요. 화산 분화구 크기가 지름이 20km가 넘는다고. 백두산 몇 킬로 안 돼요. 2, 3km밖에 안 돼요. 근데 그냥 둔지인 줄 알았던 지역이 알고 보니까 화산 분화구였던 거예요. 우주에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와! 이것이 화산 분화구네. 그래서 그거를 슈퍼 화산, 우리나라 말로는 초화산, 영어로는 슈퍼 볼케이노라 그러거든. 그게 저기 러시아 쪽에도 있고요. 미국 쪽에도 있고 지구에 슈퍼 볼케이노가 몇 개 정도 있는데 이거 터지면 지구에 빙하기 온다고. 왜냐면 화산 폭발하면 얘가 50km까지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먼지층 때문에 지구의 햇빛을 차단할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비강하기가 올 거예요. 물론 거기서 터지면 지구 반대편까지 마그마가 튀어 나갈 정도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이 여러 가지 대규모 멸종 사건 중에 하나가 원인이지 않겠냐. 아마 고생대 언제쯤 대규모 화산 폭발, 지각 변동은 수륙 변화 요거하고도 연관 있고 기후 변화 그리고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 급발 이것도 서로 이렇게 좀 연관관계가 좀 있어요. 이래서 대규모 멸종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추정합니다. 그 중에 아마 얘는 확실할 거야. 판게아 현상.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지구 바다의 해류가 바뀌고 해류가 바뀌니까 물질과 에너지 수송의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기후대가 확확 변하니까 생태계가 개판됐겠죠? 소행성 충돌은 뭐 충돌 자체의 그 충격과 열도 문제지만 햇빛을 가리는 게 더 문제죠. 충돌은 며칠이면 끝나지만 햇빛 가리는 건 몇 년에서 몇십 년 이상은 햇빛을 가립니다. 화산 폭발은 또 마찬가지인데 화산 폭발은 터지면 일단 온도 하강으로 보세요.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서 온도 하강합니다. 근데 장기간으로 보면 이때 분출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난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 안 보고 웬만하면 화산이 터지면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이 하강한다. 근데 만약 화산이 대규모로 많이 터지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 효과가 강해질 수 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산성비나 이런 게 더 문제지. 5번 정도의 대규모 멸종이 있었어요. 몇 번 정도? 5번 정도의 대규모 멸종이 있었는데 요거 3번 요거는 좀 기억해 줍시다. 가장 대규모 멸종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잘 봐. 과예요, 과. 우리 중학교 때 종속, 과목, 강문계 배워줄 거거든? 가장 세분화한 게 종이었죠. 초등학교가 중학교 때 처음 나와요. 그래서 부모가 새끼를 낳았을 때 이 새끼가 생식 능력이 있으면 부모는 같은 종이었고 새끼가 생식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같은 종이 아니다. 요거는 혹시 기억나니? 그때 종속과목 강문계를 배웠다고. 그때 몇 가지 종이 비슷한 종이 모이면 속이 되고 그 속들 몇 개가 또 모여서 과가 되거든. 과가 이렇게 무너졌어. 이 정도 있던 과가 절반 이하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때 시대에 종으로 따지면 적어도 70%의 종이 멸종, 많게는 90% 종이 멸종했을 것으로 추측돼요. 대체수로는 거의 뭐 95% 이상 대체수가 멸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100종의 과가 있었다. 응? 그럼 이 과 안에 종이 속이 있었겠죠, 속. 응? 10개씩만 있었어도 1000종의 속이 있을 거고, 이 안에 10개씩만 있어도 10,000종이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 근데 이 중에 거의 5, 60%가 멸종을 했다고. 과가. 그렇게 따지면 이리로 갈수록 더 했겠죠. 없어진 거. 근데 지금 전체로 보면, 종수로 보면은 70에서 90%의 종이 멸종을 해요. 그럼 개체수로 남아있는 멸종 안 당하는 애들은 뭐 멀쩡했냐? 아니지.
개체수가 100마리 있던 게 뭐 90마리 죽고 10마리 남고 이런 식이었을 거야. 그래서 지구 생명체 거의 90% 이상이 싹 죽어나갔던 시절. 저게 3번이라고 말해요. 가장 대규모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5번은 아마도 소행성일 것이다. 아마도. 전 유명하잖아. 저기 남미 쪽 어딘가에 그 화성 분화구, 소행성 분화구 충돌구 있죠? 크레이터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사실 공룡이 멸망할 때 하루 이틀 만에 멸망한 게 아니라 몇만 년에 걸쳐서 멸망을 했대요. 근데 멸망에 가는 과정에 저 소행성이 결정타를 먹인 거 아니냐? 요즘은 이렇게 좀 이론이 좀 수정된 것 같아. 다른 데 거 보면 요런 데 거는 아마 대규모 화산 폭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화산 많이 터져서 기후가 변해서 그런 것도 같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요 3번하고 5번 정도는 좀 잘 기억을 해두자. 근데 어느 시대에 뭐 때문에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는 시험 잘 안 내요. 전체적인 어떤 원인이 대규모 멸종의 원인이 됐냐 이런 거를 묻지. 다만 3번은 기억하세요. 3번은 가장 대규모 멸종. 시험에 그건 잘 나오니까. 그런데 누군가 멸종했다라는 얘기는 살아남은 놈한테는 기회가 됩니다. 공룡이 사라지고 나니까 드디어 우리의 조상인, 조상격에 해당하는 포유류, 그 중에서도 설치류. 설치류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게? 쥐종류를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번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 설치류는 중생대 때도 이미 등장을 했거든? 근데 뭐 공룡 알이나 훔쳐먹고 혹은 이렇게 죽은 애들 이렇게 시체 파먹고 이런 땅속에서 사는 이렇게 조그만 종류 애들이었을 것인데 공룡이 멸종하고 나니까 지구를 점령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신생대는 포유류가 점령한 세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생태계는 결코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멸종하면 그 생태적 지위를 다른 누군가가 차지해요. 즉 새로운 진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물의 종은 점점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환경에 적응 못하면 멸종하는 거고, 적응했으면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멸종은 살아남은 누군가에게는 생태계를 점령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도 여러 단계로 나누죠. 그 중에서 가장 적응했던 거를 우리 인류의 직계 조상으로 보고 있죠. 조금만 쉬었다가 이거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성캄브리아대 여기서 보면 40억 년쯤 전에 가장 오래된 암석, 내가 알기로는 약 43억 년 된 암석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남세균은 최초의 광합성 세균은 한 30 몇 억 년쯤 전에 최초로 생겼대. 그런데 대기 중에 산소가 농축된 건 25억 년쯤 전이야. 여기 25억 년, 여기쯤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농축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때쯤부터. 그 전에는 요 사이 한 수억 년간은 바닷속에 녹아 들어가는 양은 정체없고 처음에는 남세균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진핵이 뭔지 알죠? 핵막이 가진 핵을 별도로 갖고 있는 애들. 원액은 핵막 없이 다 흩어져 있는 애들. 산소가 있으니까 진핵이 출현하고 진핵이 출현하니까 다세포가 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 이건 산소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 하나를 골라라 이러면 남세균의 출현 혹은 광합성 생물의 출현 이렇게 봅니다. 고생대로 넘어와서
삼엽충은 시대별로 애들 모양이 조금 달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삼엽충이 굉장히 번성을 했었다. 그리고 여기서 갑주어 나왔는데 얘가 아마 최초의 척추 동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과학 배울 때 척추 동물 몇 가지 배웠을 거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다섯 종류의 척추 동물에 대해서 배웠을 건데 아마 물고기 종류니까 최초의 척추 동물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들 때 양서류. 양서류 두 가지 도롱뇽이랑 개구리가 양서류에 해당해요. 도마뱀은 파충류야. 도롱뇽 본 적 있죠? 얘네들은 허파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호흡을 하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도롱뇽은. 근데 도롱뇽 대부분은 아가미 호흡을 하는 허파 호흡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유명한 그 꼬리치의 도롱뇽 얘는 허파가 없어. 그래서 오로지 피부 호흡만 해. 도롱뇽 중에서는 허파가 없는 놈들도 있어요. 중생대로 넘어오면 파충류가 번성을 합니다.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도 hun가하는데 등장을 하고 어시식물이 번성을 했고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 그리고 초반부터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대규모 지각변동, 화산 퉁퉁 터지고 신생대로 오면은 드디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 시대별로 다시 한번 쭉 나중에 시험 볼 때 또 한번 정리합시다. 이 그림 가가 뭔 것 같아? 고사리야. 이 정도 확대, 야, 이게 낮이라 잘 안 보이는구나. 끄면 되게 잘 보여, 이거. 나 집에서 이걸로 영화 몇 번 봤거든? 너 잘라 그러지? 근데 오늘은 진짜 한 번도 안 졸았어. 근데 생각보다 이걸로 틀면은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근데 그래서 이게 무거워도 이거 싸질머지고 다니는 거야. 뜨거워, 씨. 고사리, 삼엽충 합해서 딱 보고 누군지 알아내야 돼요. 이 정도는. 자, 2번. 화석의 생성 조건 아닌 거. 화석이 생성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지? 이 크기하고는 상관없어. 오히려 크면 불리해요. 빨리 파묻히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 아닌 것은 1번이야.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단단한 부위가 있으면 좋고 화석화 작용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빨리 파묻혀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각 변동을 받지 말아야겠다. 요거 A가 누굴까? 이 그림에서 A가 누굴까? 생존 기간이 아주 길죠? 그러니까 A가 표준 화석이고 B가 시상 화석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요거 중간고사 범위일지 기말고사 범위일지 좀 애매한 위치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요 문제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오케이?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 융기도 알 수 있고 진화 과정도 알 수 있고 생성 환경도 알 수 있고 지진 활동은 알기가 힘들겠네. 여기서 화석 가지고. 메모도 언제 거? 신생대, 공룡, 중생대, 삼엽충, 고생대. 시대 꼭 기억하세요. 여기 부정합면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해줬지만 이거 내년에 너희들 지구과학 하면 부정합 찾아야 돼. 그거 가지고 누가 먼저 쌓이고 누가 선후 관계를 꼭 밝혀야 됩니다. 삼엽충, 고생대, 합해석, 신생대. D는 여기가 삼엽충, 여기가 공룡이야. 그러면 고생대,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죠. 지층 A는 중생대다? A가 중생대예요? A는 합해석이 있으니까 신생대입니다. 지층 A는 바다에서, C는 육지에서. 이건 맞죠? 합해석은 물속에 살던 놈이고 공룡은 육지에 살았던 놈이니까.
B와 D는 같은 지지시대? B, 삼엽충, D, 삼엽충. 아마도 같은 시대였을 것이다. 단, 환경이 다른 조건이니까 지층 모양, 암석의 종류도 좀 다르게 나왔겠죠. 나는, 나는 융기된 적이 있다. 뭘 보고? 가건 나건 둘 다 융기된 적이 있는 거야. 부정합이 있으면 융기가 적어도 몇 번 있었다? 두 번은 있었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둘 다 융기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요거 보세요. 여기 대규모 멸종한 시기 있지? 여기서 어디나? 여기 C, 여기 C하고 D에 여기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 여기가 부정합인가 봐요. 그래서 뭐, 그럼 C하고 D 사이에 두 종류가 멸종을 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쯤이 여기 D하고 E도 괜찮지만 C, D가 더 약간 적합해. 왜? 새로운 종이 출현하기도 했고 이 두 종이나 멸종을 했고 그래서 C, D 정도가 아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럼 보자. 생존 기간만을 고려할 때 표준화석으로 적합한 거는 이 정도 제일 끼니까 생존 기간만을 고려할 때 시상 화석은 C라고 보면 좋을 거야. C. 그 특정 시대에만 살았으니. 미안. 다시 잘못 얘기했어. 생존 기간만을 고려할 때 표준 화석은 특정 시대에만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E가 아니라 C가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합해요. 특정 시대에만 살아야 되니까 표준 화석은 C가 가장 적합하고 시상 화석은 B, D, E 정도거든. 근데 B, D, E 뭐 요 정도가 아마 좀 적합할 거예요. 시상 화석은 오래 사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다고 볼 수 있고 A에서 E를 세 지지 시대로 구분할 때 여기도 좀 괜찮아요. 새로운 종이 출현을 했으니까 여기도 좀 괜찮고 여기 C, D 여기도 좀 괜찮아요. 우선은 그렇게 두 개 정도? 이거 몇 쪽이지? 몇 쪽이야? 여기서 아까 니은에 선생님이 저기 시상화석으로 적합한 게 B, D, E 정도가 적합하다 그랬지. 근데 하나만 고르면 E라고 보는 게 나아요. 여기서 B, D 두 개라 그랬는데 하나만 고른다면 현재까지도 있는 E가 시상화석으로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기억, 니은 틀리고 디귿 한 개 정도만 맞겠다. 디귿 한 개 정도. 여기서 B, D, E 요거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가장 적합한 거 하나는 E예요. 이게 조금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애매하게 안 됩니다. 그럼 또 뭐를 해줄까? 13번 봐봐, 13번. 가령 합해석이지. 가령 합해석이고 나는 암모나이트, 나는 갑주어야. 그러면 시대로 따지면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니까 시대는 거꾸로 가, 나, 가예요. 그럼 1번은 맞았고 가가 번성한 지지시대, 즉 신생대 후기의 기간가 4번이나 있었죠? 신생대는 나가 번성할 때 암모나이트 오존층이 있었죠? 신생대 이미 오존층 고생대 때 생겼다고. 오존층이 없었던 시기는 성캄비리아 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없어요. 잘못된 게 3번입니다. 자가 번성할 때, 즉 갑주어가 번성할 때 고생되니까 위치에는 양치식물, 고사리 종류가 번성을 했다. 가나다 모두 바다에서 사는 애들이다. 맞는 얘기예요. 15, 6번도 같이 봅시다. 또 봅시다. 15번, 16번. 가는 언제쯤입니까? 가는 아까 웬 도마뱀 비슷한 거 보이죠? 이게 도마뱀이 아니라 도마뱀용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가를 고생대쯤으로 나는 메머드가 보니까 신생대쯤으로 다는 공룡이 보니까 중생대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는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이거 맞아요. 그 뒤쪽에 무슨 나무처럼 보이는데 이거 나무 아니고 양치식물이야.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이 3, 40m씩 키가 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잘못 보면 저거 야자수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양치식물 키가 컸다 그래요. 나 시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 4번이나 있었어. 그럼 니은은 틀린 문장입니다. 다 시기에 판기하가 분리됐다. 즉 중생 때 초창기 2억 2천만 년쯤 전에 판기하가 분리됐다. 그 답이 기억과 지그시입니다. 16번에 A는 성캄브리아대, B는 고생대, C는 중생대, D가 신생대. 맞는 거 고르라고 했어. A 시대는 대기 중의 산소가 가장 높았던 약 30% 가까이 됐던 시기예요. 실제로 그걸 실험해본 과학자가 있어. 잠자리를 여러 세대를 거쳐서 30% 농도에서 키웠더니 불과 2, 3년 동안 몇 세대 지나갔는데 20%나 성장을 해. 사이즈가 커지더래요. 근데 수 백만 년, 수억 년을 산소 농도가 높은 곳에서 진화를 한다면 사이즈가 미터 단위로 커질 수도 있겠죠. 비시기 시대 말에는 모든 대기에 야 이게 판디아를 뜻하는 말이거든. 판디아가 형성된 건 고생대 말이니까 비시기의 끝 맞습니다. 약 3억 년 전.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신시기의 속시식물이 아니라 신생대의 속시식물이 번성을 합니다. 진시기, 신생대의 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진출하는 거는 빈시기 초창기쯤으로 보셔야 돼요. 고생대 초창기. 화성이 가장 드물게 발견되는 건 A야. B는 가장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외울 거 딱딱딱딱 외우면 굉장히 문제가 안 돼요. 263쪽에 2번 그림 한번 볼까? 요게 산소 농도 그래프예요. 이게 산소 농도 그래프인데 A시기는 A시기, B시기 다 선칸불해야 됩니다. A시기, B시기 다 선칸불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이때 맞는 거 A시기, 선칸불해야 될 때 지구의 생명체가 요게 A시기에 생명체가 없었던 거는 아니야. 없었던 건 아니야. 산소가 대기 중에 생기기 이전에도 바닷속에는 이미 남세균이 출현을 했죠. 그러니까 A 시기에도 간단하지만 무기호흡하는 원액 생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B 시기의 생명체는 바닷속에 아니 이 생명체는 A 시기에 탄생을 했다고. 그래서 이 비시기가 아니구나.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탄생했다. 요거는 맞는 얘기겠지? A 시기 언제쯤인가 생겼을 거야. 됐구나. B 시기에 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육상식물의 광합성 때문이 아니야. 아직 B 시기에는 육지로 생명체가 올라오기 전이에요. 5세대 때쯤 올라왔다 그랬죠?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양은 A 시기보다 C 시기쯤은 C 시기는 5세대, 중생대, 신생대쯤이거든. 이미 자외선이 오존층에 의해서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C 시기가
자외선이 지표면에 가장 적게 도달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네. 생물권의 분포 범위는 C 쪽으로 올수록 점점 넓어집니다. 생물은 적응과 진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사는 지역이라도 나중에는 점점 사는 지역이 넓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생물이 사는 권역은 점점 넓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중간고사 때 보셨죠. 그 말은 기억나지? 진짜 기억나? 기억나야 돼. 자연에서 가만있어.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모르겠어. 중간고사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지난주에 일요일날 한 번 쉬었지? 다른 친구들은 여기까지 딱 진도가 끝났거든요? 너네가 한 번 더 쉬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다음 주까지 정도 진도를 나가면 여기가 끝나. 그러면 어떻게 할래? 중간고사 범위 다시 돌아가? 아니면 그냥 진도 좀 더 나가서 돌아가? 돌아가요? 많이 잤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할게. 다음 주에 요거 시험 범위까지 딱 끝내고요. 어? 시험 범위까지 끝내고 환경과 에너지는 다음으로 넘길게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50분인데 벌써 끝내? 우리 조금 안 하고 그냥 끝내? 네. 어? 아니, 안 돼. 오늘 조금 더 해야 돼. 근데 딱 어? 안 깔끔한 것 같은데? 내려가면은 그것도 필요하네요. 12시부터 수업이. 그래. 한 2, 3분만 얘기하고 끝날게. 자연선택과 생물진화 이랬는데, 이게 너희들이 옛날 중학교 때 살짝 나왔을 모르는데, 이게 진화론이야, 진화론. 자연선택설. 원래 명칭은 자연선택설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다윈의 진화설 이렇게 알고 있지. 다윈이 이거를 발표했던 시대는 기독교가 세상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윈이 무슨 소리를 했어? 사실 다윈은 원숭이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인원 계열을 얘기했지.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 요걸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어떻게? 다윈이라는 이미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어디 갔어? 이 이미지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원숭이. 이게 신문에서 다윈을 놀리려고 만든 거야. 저런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느님이 창조를 했는데 어디 감히 인류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다윈은 솔직히 원숭이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유인원 쪽을 얘기했지.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왔다.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이 우리의 인류 조상 모습이 이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놀림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학문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놀림을 받아놓고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도 놀림을 받아놓고 왜 살아남았느냐? 이 학문이 식민지 지배하는데 아주 훌륭한 학문이었습니다. 자연선택, 적자생존. 우리가 너네보다 더 진화됐어.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에 시초가 됐던 우생학의 시초가 됐던 게 바로 우생학이 뭔지 알죠? 저기 독일인들이 유태인 학살했던 것도 우생학 때문이고 그 인디언 학살도 우생학 때문에 나타났고 아직도 백인 우월주의 나타난 이게 다 우생학이라는 거야. 그 원인이 여기쯤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끼친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학문적 이론 때문에 무시받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야.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 깔끔해?